당신 아버지 수술할 때 준 돈 갚아줘. 그거랑 같은 경우는 아니잖아. 우리 아버지는 건강에 직결된 문제고 당신 부모님은 내가 푼 돈 안 준다고 해서 생계가 힘드신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저는 남편 반응에 분노했습니다. 이거야말로 내로남불식 사고방식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좋아. 당신 앞으로 서로 버는 돈은 아예 각자 관리해. 내가 우리 친정 부모님 챙기든 말든 당신 신경 쓰지 마. 뭐야? 아예 각자 놀자 이거야? 당신 뭐 그리 사람이 계산적이야. 우리 부모가 보태주지 못하셨지만 당신 부모처럼 자식들이 이런 걱정하게 하신 분들은 아니야. 똑같다고 생각하지 마. 남편의 저런 논리에 맞서봤자 입만 아플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제가 아이 낳기 전까지는 직장 생활하면서 저희 친정 부모님께 한 달에 많은 돈도 아니고 딱 30만 원씩 도와드렸습니다. 다행히 현금 자산 사기는 당하셨지만 아버지 벌이가 있으셨기에 삶이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꼬박 몇 년간 힘드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솔직히 그때 저희 친정 부모님도 말씀은 직접 안 하셨지만 남편에게 서운하셨을 겁니다. 결혼 전과는 완전 다른 태도도 문제였지만 남편은 기본 예의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명절날 친정이 가깝다 보니 시댁차를 지내고 마무리 다 한 후 친정에 갑니다. 그런데 한 번은 친정의 남편과 같이 들러 인사하고 밥까지 먹었는데 제가 엄마랑 집 정리하는 사이에 갑자기 사라지더라고요. 잠깐 담배라도 태우러 나간 건가 했는데 내내 안 와서 전화를 했는데요. 글쎄 말도 안 하고 집에 가 있다는 겁니다. 피곤하다면서요. 저는 부모님이 혹시 오해하실까봐 적당히 둘러대고 집으로 갔습니다. 전투력 가득 채워서 싸울 작정하고 갔는데 저 집에 들어서자마자 그 인간이 한다는 말이 밥 좀 줘. 나 아까 점심 먹고 아무것도 안 먹었어. 집에 먹을 게 하나도 없더라. 우리 엄마가 싸주신 거 있지? 불고기랑 잡채 데워줘. 당신은 손이 없냐? 냉장고에 있으니까 꺼내 먹으면 되지. 막 들어오는 사람 보고 밥부터 달래? 어디 갔나 했더니만 말도 없이 집에 먼저 와서 누워 TV 보고 있던 남편. 솔직히 정말 황당했고 이런 경우 없는 사람이었나 싶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아무 말 안 하고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방으로 와서 얼굴 파묻고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내가 왜 화가 나는지조차 이해를 못하는 사람이랑 싸워봤자 뭐하랴 싶었습니다. 제가 화내고 기분 안 좋은 거 본 남편은 왜 우냐 물어보거나 달래주기는커녕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재수 없으니까 나 안 보이는 데서 울어. 왜 집안에서 여자가 질질 짜는 건데? 듣기만 해도 짜증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의 경조사며 시부모님 병원 가는 일이며 모든 시댁 일은 저에게 며느리라는 이유로 해야 한다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가만히 앉아 효자 노릇하고 있고요. 저희 친정 일에는 눈꼽만치도 신경 안 쓰는 건 기본이었습니다. 친정 오빠가 한 번은 같이 밥 먹자고 해도 귀찮다고 가기 싫다고 하고 친정에 행사가 있어도 매번 자기는 귀찮고 피곤해서 가기 싫답니다. 뭐 좋습니다. 거기까지도 100번 이해한다 쳐도요. 제가 친정에 가는 것도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친정에 있다가 조금만 늦을라 치면 전화해서는 집에 안 오고 뭐하냐고 합니다. 결혼하면 배우자의 부모를 내 부모만큼은 아니어도 챙기고 얼굴 보고 살아야 하는 거 아닌가요? 본인이 안 챙기니 딸인 저라도 챙기려고 하는 건데 왜 친정 부모님 딸인 제가 챙기는 걸 그리 고가워했는지 모릅니다. 진짜 황당했던 건요.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가 이따위로 하니까 시부모님도 저희 부모님을 홀대한다는 거였습니다. 한 번은 임신했을 때였는데요. 친정아버지가 환갑이셨는데 외식은 뭐하고 해서 그냥 저희 집에서 모시고 간단히 한 끼 식사 대접을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자기 부모님도 부르자고 하더라고요. 말하기로는 축하하는 자리니까 당연히 자기 부모님도 오셔서 식사를 하는 게 맞다고 하더군요. 안 오실 거라 생각했는데 웬일로 오시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좋은 마음으로 시부모님을 초대했지만 저는 마음이 상하고 말았습니다. 그 자리는 아빠 회갑을 축하하는 자리임에도 시어머님은 뭔가를 착각하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왜 우리 부모님에게 자기 아들 자랑을 늘어놓는 걸까요? 사돈댁은 사위 하나는 진짜 잘 들이신 겁니다. 인물 좋죠. 직장도 든든하죠. 부모한테는 또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모르긴 몰라도 손주 태어나면 끔찍할 겁니다. 사돈댁도 우리 상이 예쁘지요? 하긴 우리 아들을 안 이뻐할 이유가 없죠. 자랑만 하시면 듣고 있겠는데 왜 굳이 대답을 들으려 하시는지. 저희 친정엄마가 예의상 예, 김서방이 예쁘지요. 뭐 우리는 딸한테만 잘하면 바라는 거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하셨는데요. 시어머니 생각에 뭔가 대답이 시원찮다고 느끼셨나 봅니다. 계속 아들 자랑을 하시며 대답을 요구하시는데 옆에서 시아버지가 이러시는 겁니다. 우리 아들이 굉장히 귀한 자손이고 집안에서 귀한 아들입니다. 넉넉지 못해도 아주 귀하게 키웠어요. 아마 사돈댁에서도 큰아드님만큼 든든한 사위일 겁니다. 이러면서 거드십니다. 저는 속으로 든든한 사위는 개뿔하고 있는데 어영부영 저녁 시간이 다 가도록 시부모님이 집으로 안 가시더라고요. 제가 집에서 또 상을 차리는 건 임신한 몸으로 너무 힘들 것 같아서 나가서 간단하게 외식을 할까 했는데요. 시부모님 계신데 저희 부모님만 모시고 가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남편한테 슬쩍 말했더니 자기 부모님도 같이 식사를 하자면서 자기 엄마가 좋아하시는 돼지갈비집을 가자고 했습니다. 제가 대접할 테니 갈비집 가시죠? 동네에 괜찮게 하는 집 있거든요. 남편 말을 듣고 어른들이 다 자리 정리하고 일어나고 있는데 그 상황에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새초롬한 표정을 지으며 남편 팔을 붙잡는 겁니다. 그러더니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들, 돼지갈비라니? 지금 사람이 몇이냐? 하서라, 돈 쓰지 말어. 그것도 우리 부모님 면전에 대고 말이죠. 저도 순간 할 말을 잃었지만 저희 친정 부모님은 민망해 하셨습니다. 내가 니들 덕에 오늘 잘 얻어먹었으니까 저녁밥은 내가 사마. 어디로 갈까? 우리 딸 고기 굽는 것보다는 담백한 거 좋아하지? 삼계탕 어떠냐? 아빠가 사신다고 하자 시어머니는 방금 전과 완전 다른 표정으로 얄밉게 이러시더군요. 이거 바깥사돈. 우리 아들은 불에 빠진 닭은 안 좋아합니다. 그냥 돼지갈비집으로 가시는 게 어떤가요? 저희 친정 부모님도 바보가 아닌데 아마 어이없으셨을 겁니다. 그래도 예의 지키시며 기분 나쁜 티 내지 않으셨고 결국은 시어머니가 가자는 대로 했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아마 그날 제가 결혼 생활하면서 시댁이나 남편 때문에 녹록지 않았겠구나 하고 눈치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애써 친정엄마에게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아마 엄마는 내심 걱정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뭐 매일 1년 365일을 저 못 살게 구고 괴롭혔던 건 아닙니다. 사람이 그럼 어찌 살겠어요. 아니 낳고 나서도 서운한 게 있었습니다. 시부모님은 귀한 아들이 낳은 손주라며 손주는 또 예뻐하시긴 했습니다. 제가 제왕절개를 해서 회복이 빠른 편이 아니었는데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저희 친정엄마가 같이 내내 저와 있어주셨습니다. 시부모님이 아기 보러 오셨는데 저 몸조리하는 걸 물어보시더라고요. 2주 동안 조리원에 들어갈 거라 했는데 어머니가 정색을 하시더니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전에는 조리원이니 뭐니 없어도 집에서 산후조리만 잘만 했다. 아니 네 친정엄마가 멀쩡히 가까운 데 계시는데 왜 비싼 돈을 들여가며 조리를 한다니? 네 친정엄마가 안 해주신대? 이제는 하다 산후조리 하는 것까지 돈이 아까워 그런가 싶어. 어머니, 그럼 어머니가 해주시던가요? 저희 엄마도 아빠도 챙겨야 하고 일이 있는데 왜 힘들게 그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돈으로 진작에 예약해 놓은 거니까
어머니가 해주실 거 아니면 그런 말 마세요. 그랬더니 엄마가 계신 데서도 계속 조리원 비용 가지고 비싸네 뭐네 눈치를 주시고 친정엄마 앉아있는 자리를 가시방석으로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퇴근한 남편이 오니 하신다는 말이 며칠 고생하신 우리 엄마에게 별다른 인사도 없이 저에게 이러시더군요. 우리 아들하고 나가서 먹을 테니 너는 네 엄마랑 밥 먹어라. 하시고는 남편을 데리고 나가버리셨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분하지만 부모님 앞에서 어쩔 수 없었어요. 엄마는 제가 속상해하는 거 보시고 일단 참고 살아보자며 저를 달래시는데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도 그렇고 시부모도 그렇고 다들 친정을 무시하는 것 같아 더 가슴이 미어졌고요. 시부모님 가시고 나서 남편에게 기분 나쁘다고 울면서 말했는데 남편은 제가 예민하다고 하더군요. 자기 부모님은 한사코 우리 친정을 무시한 게 아니라고 하면서 저를 예민한 여자로 몰아가는데 말해봤자 소용없겠다 싶어서 제가 그랬습니다. 나 조리 끝나고 집에 가면 앞으로 당신이 우리 집에 하는 거랑 똑같이 할 거니까 나한테 며느리 돌이니 뭐니 얘기하지 마. 당신 우리 식구한테 인정머리 없이 하는 거 똑같이 해볼 테니 당신도 기분 나쁜 거 어디 한번 똑같이 당해보라고. 애 낳고 몸도 회복 안 된 제가 울면서 말하는데도 남편은 저에게 도끼 눈을 하고는 더 큰 소리로 언성을 높였습니다. 너는 매번 그러더라. 매번 자기 가족처럼 안 챙기냐고 따질 게 아니라 결혼하면 남자 쪽 가족들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은 안 해봤어? 너야말로 우리 부모님이 해준 거 없다고 은근히 무시하잖아. 내가 너 때문에 우리 부모님 더 챙기려고 하는 거야. 알아? 나는 그래도 할 도리는 다 했어. 명절마다 가서 음식했고 당신 부모님 생신 때 봉투면 선물이면 안 챙긴 적 없어. 근데 당신은 뭐야? 우리 집에 전화 한 통 한 적 있어? 당신이 우리 부모님한테 한 거랑 똑같이 할 거니까 나한테 강요하지 마. 싸움은 끔찍했고 저는 스트레스로 모유도 잘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이 낳고 나서 남편과는 각방을 쓰기 시작했고 대화는 점점 더 없어져 갔습니다. 저는 육아휴직을 1년밖에 못 쓰고 바로 복직해야 했는데요. 남편이 아기 분유값, 기저귀값 많이 든다고 하도 돈돈거리길래 남편 돈 쓰기 싫어서 복직했습니다. 다행히 친정엄마 도움으로 어린이집과 친정을 오가며 겨우 아이를 유치원 입학 무렵까지 키웠습니다. 저는 직장 다니고 아이 육아하면서 시댁에는 생신, 어버이날, 명절 2번만 챙겼습니다. 툭하면 밥 먹으러 오라고 하거나 마트 가달라거나 하는 거 전부 거절하고 남편에게 넘겼어요. 며느리는 제가 굳이 할 일이 아닌 것 같다고 하니 어머니가 대로하신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애 낳고 나니까 저도 배짱이 생기더라고요. 그러거나 말거나 꿋꿋하게 제가 정해놓은 선만 지켰습니다. 아마 남편은 그런 제가 굉장히 못마땅했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 화풀이를 종종 엉뚱한 곳에 하곤 했습니다. 가령 울고 떼쓰는 아이에게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낸다던가 하는 식으로요. 어지간한 건 저도 참고 상대하지 않으려 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의 행동으로 분노했던 사건이 있긴 했습니다. 엄마는 원래 남편에게 싫은 소리를 안 하시는 분인데도 그날은 얼마나 속이 상하셨는지 저에게 하소연을 하셨습니다. 원래는 아이 유치원 하원은 제가 퇴근하면서 같이 하는데 한 번은 퇴근이 늦을 것 같아 엄마에게 부탁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마가 아이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저희 집에서 아이 저녁을 챙겨주시려고 냉장고에서 찬거리를 찾고 있는데 그때 남편이 퇴근을 했다 봅니다. 그러나 남편이 엄마가 있는 거에 불쾌한 기색을 하면서 엄마에게 나가달라고 했다는 겁니다. 너 혹시 부부싸움 할까봐 말 안 하려고 했다마는 김서방이 회사에서 무슨 힘든 일이 있었다니? 집에 퇴근하고 왔는데 애 엄마는 어디 가고 내가 와 있느냐고 막 성질을 내더라. 애 보는데 놀랄까 싶어서 나오긴 했는데 내가 김서방 때문에 아직도 가슴이 벌렁거리는구나. 엄마, 설마 준혁이 아빠가 엄마를 쫓아냈다는 거야? 자기가 애 하원 한 번도 시킨 적 없으면서 대체 뭔 짓을 해? 내가 오늘 단단히 따질 거야.
왜 우리 엄마를 이런 취급한대? 아이고 얘 아서라. 괜히 애 앞에서 싸우지 말고 그냥 넘어가. 나중에 김서방 기분 좋을 때 그러지 말라고 막 얘기해라. 어? 김서방 진짜 정신 나간 인간인가 봐. 엄마, 나 정말 이혼하고 싶다. 애는 뭐하러 나와가지고. 엄마가 결혼 말릴 때 들을 걸 너무 후회되는 거 있지? 행여 애 듣는 데서 그런 말 하지 마. 아유, 불쌍한 내 딸. 어쩌겠니. 일단 애 봐서 참고 살아야지. 아니 엄마, 나한테 참고 살라는 말 하지 마. 나는 참고 살 생각 없어. 기회를 보고 있을 뿐이야. 엄마가 순화해서 말한 거 다 알고 있었습니다. 남편 놈은 엄마가 불편하다고 거의 쫓아내다시피 했던 거죠. 왜냐면 그날 남편이 저에게 하는 말이 자기 퇴근했을 때 장모님 마주치면 불편하니까 오늘 같은 일이 없게 해달라고 했거든요. 엄마 말대로 아이 앞에서 안 싸우려고 참고 또 참고 있었지만 남편 놈이 마치 엄마가 있지 말아야 할 곳에 있었다는 듯 말하는 거 듣고는 진짜 주먹으로 한 대 치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남남인 부부보다 못했지만 제가 결혼 생활을 유지했던 건 아이를 생각해서가 아닙니다. 월급이 적은 편이었기 때문에 몇 년 동안 더 버티며 아이와 독립해서 살 돈을 모으려고 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늘 마음에 이혼이라는 두 단어를 품고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시기가 언제인지가 문제이지 이혼은 언젠가는 할 생각이었어요. 그 해는 유독 남편과의 마찰이 많았는데 그 이유가 또 있었습니다. 왜냐면 시아버지가 우리 아이 4살 무렵부터 암투병을 하느라 거의 3년째 건강이 많이 악화된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남편은 자기 부모가 아프니 금전적으로 버거워했고 제가 시부모에게 신경을 안 쓴다며 저에게 툭하면 시비를 걸었고 특히 아버지 병원비를 보태라고 돈을 달라고 하는 통에 하루가 멀다 하고 싸웠습니다. 저는 결혼해서 8년이 다 되가도록 남편에게 생활비를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결혼 초반부터 각각이었고 2번의 이사를 하며 제가 청약을 넣어 당첨된 집에 살면서도 대출이자도 같이 안 내던 사람입니다. 한마디로 저에게 얹혀 사는 사람이었어요. 남편은 늘 당당했습니다. 나는 당신이랑 살면서 제대로 뭘 얻어먹지도 않았을 뿐더러 집에서 먹는 것도 별로 없으니까 돈 안 낼 거야. 솔직히 그렇잖아. 내가 먹고 쓰는 거 솔직히 한 달에 10만 원도 안 될걸? 그래서 애 키우는데 최소한 아빠 역할도 안 하겠다는 거야? 나라에서 유치원비 다 나오는데 지금 애 키우는 걸로 큰돈 들어갈 게 뭐 있어? 나중에 학원 갈 땐 교육비 보태준다면 몰라도 지금은 그럴 거 없어. 나 우리 아버지 요양원비 감당하는 것도 허리가 휠 지경이다. 둘이 각자 맞벌이 하니까 각자 벌어 쓰는 게 뭐 어떠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생활비를 보태지 않는다는 건 양육의 의무를 하지 않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이유로 저는 이미 남편은 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부 사이가 악화일로를 걸을 때 시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하필이면 코로나가 가장 심할 때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감염되셨는데요. 아마 그때 돌아가신 노인분들 대부분 우리 시아버지처럼 돌아가셨을 겁니다. 감염병으로 돌아가신 거라 장례를 치르지 못하고 바로 화장 처리했던 걸로 압니다. 그때는 조문도 못할 때라 그야말로 가족들만 장례 절차 겨우 했었네요. 제가 아무리 시들기 싫었다고 하지만 그런 일에 자존심을 내세우며 버틸 정도로 못된 심보를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도 장례 치르는 거, 뒤처리하는 거 할 도리 다 했어요. 장례 치르고 나서 남편은 한동안 시어버지 사망 신고며 후속 처리하느라고 바빠 보이더라고요. 어머니 사시는 집은 다행히 대출은 없었지만 파는 것도 힘든 30년 넘은 구축 복도식 아파트였기 때문에 남편은 혼자 남은 어머니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여동생은 독립해서 서울 직장 근처에 친구와 같이 살고 있었으니 어머니가 혼자 너무 외로우실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즈음 11월로 접어들며 날씨가 막 추워질 때였는데
자꾸 시어머니가 여기 아프다 저기 아프다 하면서 연락이 많았습니다. 원래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는 저에게 전화도 잘 안 하시던 분이었는데 툭 하면 전화해서 저에게 말을 하시니까 그때마다 저는 남편에게 어머니 들여다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남편은 어머니 집에 다녀오면 심각한 표정으로 어머니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밥도 잘 안 챙겨두시고 우울증이 있는 것 같다는 말을 하며 밑밥을 깔더군요. 저는 그게 남편 놈이 어머니를 모시기 위한 밑거림인 줄은 몰랐습니다. 한 번은 남편이 대뜸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어머니 혼자 계속 놔두는 건 안 될 것 같아. 차라리 어머니 우리가 모시고 우리도 맞벌이 하니까 애 키우는 거 도움받는 게 어때? 이미 우리 엄마가 다 애썼어. 힘든 거 다 지나간 거 몰라? 애 핑계 대지 말고 한 번만 내 집에서 어머니 모시는 말 해봐. 그냥 당신이 어머니 집에서 나가 사는 건 어때? 어머니 모시자는 말을 넌지시 하길래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내일 당장 이혼해도 이상할 것 없는 부부 사이에 어쩜 자기 엄마를 모시고 살자는 말을 할 수가 있는 걸까요? 그런데요, 남편은 워낙 뻔뻔한 사람인데다 제 의견은 발바닥에 때만도 못하다고 여기는 사람이라 제가 싫다고 했던 말을 금세 까먹은 듯 했습니다. 저는 이미 저 인간은 어머니랑 합가하고 싶어 하는구나 라고 인지하고 있었기에 그 인간 행동을 주시하고 있었는데요. 나중에 보니 부동산이랑 통화를 하면서 집을 보러 오네 만회하는 겁니다. 우리 집은 아닐 테니 그럼 뭐겠어요? 이미 저와 상의 없이 어머니가 사는 집도 내놓은 것 같았습니다. 아무래도 조만간 단판을 지어야겠다고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그 인간이 끝내 저의 이혼 본능에 불을 지르더군요. 남편은 저에게 통보하듯이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말하고는 며칠 후 어머니 집을 살살 옮기는가 싶더니 기어이 주말에 제가 집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엄마를 모시고 집으로 밀고 들어오더군요. 기가 막힌 건 둘째치고 어머니와 남편이 너무나 당당해서 어이가 없었습니다. 내가 쓸방 치워놨니? 안방 내놓으라는 말은 안 할 테니 걱정 말고 나는 짐 정리하고 있으마. 둘이 할 말 남았으면 하도록 해. 남편을 째려봤는데 그 인간이 저에게 이러더군요. 내가 도저히 어머니 혼자는 못 두겠어. 어머니 힘드셔서 안 되니까 모시고 살자. 당신이 계속 반대해도 내 뜻은 이래. 근데 이렇게 갑자기 나랑 상의도 없이 들이민다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몸도 안 좋아지셨어. 식사도 안 챙기시니까 더 그렇지. 나는 우리 엄마 모시고 싶어. 어머니 모시면 나도 이제부터 당신한테 생활비 주면 될 거 아니야. 솔직히 우리 어머니 살면 얼마나 사시겠냐? 당신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지금 잘하는 게 좋을걸? 그래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대답해줬어요. 그래, 당신 말이 맞네.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어? 아들 사랑 대단하신 분이니까 아들이랑 같이 사시고 싶을 거야. 나도 신경 쓰이긴 했어. 자식이 같이 사는 게 맞아. 그러자 남편이 활짝 얼굴이 피더군요. 그렇지. 당신도 이제는 내 마음 이해하는구나. 거봐, 그렇게 마음 먹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럼 우리 어머니 내일 같이 가서 마저 가져올까? 어머니 짐 챙겨오자는 말에 저는 남편 얼굴을 보고 똑똑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짐을 왜 챙겨와? 이 집에서 당신 짐을 챙겨야지. 당신이 어머니 집에 들어가서 모시고 살아. 우리 아들은 아직 어리지만 내가 혼자 잘 케어해볼게. 이제까지 더 힘들 때도 혼자 키웠는데 못하겠어? 내가 당신이랑 사는 거 포기할 테니까 당신은 어머니 모셔. 저는 남편에게 짐을 챙겨 어머니 집으로 나가라고 했습니다. 마지막엔 방긋 웃어주며 당신 참 효자네 해줬어요. 그런데 남편이 말없이 저 쳐다보더니만 갑자기 화를 엄청 내더라고요. 당신 내 말 뜻 몰라? 나는 우리 어머니 손주 있는 내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싶다는 거야. 내가 왜 내 집 놔두고 어머니 집으로 가야 하는 건데? 당신 지금 나 가지고 노는 거야? 그래서 전 정말 이해 안 된다는 표정으로 말해줬습니다.
당신집? 뭐 여기 살았으니 그렇게 말하는 건 이해하는데 까놓고 말해 이 집 명의는 나야. 당신이 내 집에 줄곧 집세 한 번 안 내고 얹혀 살았다는 거 설마 모른다고 할 건 아니지? 당신이 어머니랑 같이 살고 싶다는 의견 존중해서 어머님한테 남편이자 애 아빠를 보내주는 건데 그럼 내 명의 집까지 어머니께 사시라고 비워드려야 되는 거야? 내 아들 키우는 나는 그럼 어디로 가고? 그게 무슨 논리야? 이 집에서 다 같이 살자는 건데 대체 왜 그런 말을 해? 어머니가 손주랑 나 보려고 이 집에 있고 싶어 하신다는 거 정말 몰라서 물어? 저는 냉정함을 잃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내가 불편하신 거잖아. 마음 편하게 사랑하는 아들이랑 같이 사시라는데 왜 그래? 둘이 오붓하게 지내면서 어머님 살아생전 잘 챙겨드리도록 해. 나도 시간 되면 잠깐씩 들를게. 남편이 그때부터는 이성의 끈이 끊어졌는지 그야말로 지랄 발광을 하더라고요. 가장이 위신이 없다는 둥, 치사하게 집 명의 가지고 협박한다는 둥, 남편을 무시한다는 둥 하면서요. 제가 화나는 남편에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 물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화를 내? 당신이 엄마랑 살고 싶다고 한 거잖아. 나도 당신이 남편으로서 아빠로서 필요하지만 보내주는 거야. 당신이 말했지? 어머니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고. 그래서 보내주는 거야. 그랬더니만 그제야 남편놈 속내가 튀어나오더군요. 내가 어머니를 무슨 수로 혼자 모셔? 밥이며 빨래며 집안일은 다 어쩔 건데 내가 그걸 직장 다니면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그럼 나는 직장 생활에 애 육아에 어머니까지 돌봐드려야 하는 거니?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으니 하고 싶은 사람이 각자 하자. 애도 나 혼자 케어할 테니까 당신은 애틋해 맞이하는 너네 어머니나 잘 챙겨. 말문이 막힐 만도 한데 그 사람은 끝까지 입만 살았더군요. 여보, 당신 생각 잘해봐. 만약 입장 바꿔서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면 나는 당연히 장모님 모셔왔을 거야. 그러니까 이번에는 내 말대로 하자. 제발. 나중에 당신은 나같이 부모 한쪽 돌아가시는 일 안 일어날 것 같아? 그때를 위해 저금해 둔다고 생각하자. 뭐? 지나가던 개가 웃겠다. 당신 이제까지 우리 부모님 어떤 식으로 대했는지 뻔히 알거든? 아빠 돌아가시면 우리 엄마 당연히 모셔왔을 거라고? 그렇게 우리 부모 생각한다는 사람이 지난번에는 애 유치원 하원해서 엄마 집에 있는 거 꼴 보기 싫다고 쫓아낸 거야? 믿지도 않네. 그때 우리 엄마가 얼마나 속상해하셨는지 알아? 만약에 그 일을 입장 바꿔 당신 어머니가 나한테 당했다고 생각해봐. 당신은 그날로 나한테 이혼하자고 할 사람이야. 어쨌든 나는 마음 결정했어. 당신 어머니 모시고 내 집에서 나가줘. 무슨 마음의 결정? 당신 정말 나 이 집에서 나가라는 거야? 제가 정말 이해 안 되는 표정으로 남편이 묻는 말에 대답해줬습니다. 당신이 직접 가서 어머니 모시라고 허락해줬는데 대체 당신이야말로 뭐가 문제야? 그니까 문제라기보다는 내가 생각한 그림이 아니라는 거지. 남편 놈은 자기 머리 쥐어뜯으면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말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직접적으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모셔야지라고 말하긴 자존심 상하니까 이리저리 돌려 말하는 듯 했지만 본심은 이미 제가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인 제가 자기 어머니 수발 다 들고 밥 챙겨주고 모시고 살아주길 바라는 마음이었던 겁니다. 저는 알면서도 계속 모른 척 한 거고요. 우리 엄마에게 못할 짓 한 건 그새 있고 자기 나름대로 합리화 시켜놓은 것도 황당했는데 자기 엄마를 모셔주길 바라는 마음은 도대체 어떤 심보인 거죠? 더 이상 떨어질 정도 남아있지 않았는데 남편을 비롯해 시어머니에게 정말 끈질긴 느낌이었습니다. 당신 정말 웃긴다. 우리 엄마랑 아빠는 그렇게 홀대하고 무시하면서 자기 엄마는 내가 수발들기를 바란다니. 더 말할 거 없어. 내 집에서 어머니 모시고 당장 나가. 그리고 우리 이제 그만 이혼하자. 나는 이런 의미 없는 결혼 생활 더는 못해. 저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일침을 날렸습니다. 남편 놈은 이혼하자는 말에 화를 내면서 반발했습니다.
이혼? 이혼이 무슨 남의 집 개 이름이냐? 우린 애도 있는 마당에 이혼이 시켰어? 당신은 엄마가 돼가지고 애를 아빠 없이 자란 애로 만들고 싶냐? 보고 배울 것도 없는 아빠랑 사느니 차라리 없는 게 나아. 자기 부모님 돌봐드리는 것도 귀찮아서 마누라 손 빌리려는 아빠를 우리 아들이 보고 배울까 무섭다. 당장 짐 싸서 당신 어머니 댁으로 가. 당신 낳고 길러준 어머니께 자기 손으로 효도 열심히 해. 진작 어머니한테 보내드려야 할 물건을 내가 너무 오래 끼고 살았네. 뭐 이것도 내 잘못이라면 내 잘못이다. 빨리 내 집에서 나가. 안 그럼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전부 택배로 싸서 붙여버리라니까. 남편은 제 말을 듣고 흠칫했습니다. 어머니는 우리 두 사람이 싸우는 거 뻔히 듣고 있으면서도 찍소리 못하시더니 가방을 가지고 현관으로 나가시더군요. 자존심은 있다 이거죠. 남편은 나가는 어머니를 따라 나갔습니다. 저는 지체 없이 그 다음날 남편 짐과 어머니 짐을 전부 용달에 실어 보내드렸고 이혼 소장도 접수했습니다. 아이가 있어서 양육비 조정에 결혼생활 8년간의 재산분할 문제 등등 과정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남편도 처음에는 누구 맘대로 이혼하냐며 큰소리쳤지만 소장 받고 조정기일에 와서는 재산을 똑바로 나누자는 말을 하대요. 저도 바라는 바랐습니다. 저는 8년치 통장 내역 제출하고 남편이 재산 형성에 기여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당연하게도 이혼 소송은 제가 요구한 쪽으로 유리하게 끝났습니다. 아이 양육비 120만 원에 혼인 기간 동안 배우자에게 부당한 처사를 당한 것에 대한 위자료 3천만 원, 그리고 살던 집은 남편의 기여도가 없는 것으로 판결받고 이혼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빼돌린 재산이 있는 것 같다며 재산 명시 신청에 별짓을 다 했는데요. 아무리 이혼하는 부부는 밑바닥을 본다고 해도 정말 추하더라고요. 저런 사람을 뭐가 좋다고 결혼했는지 말입니다. 어쨌든 이제는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고 아들은 안정적으로 잘 크고 있습니다. 친정집과 오며 가며 지내고 있는 지금은 저도 행복하다는 말을 입 밖으로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혹시 제 사연을 듣는 남편분들 계시면 아마 느끼는 바가 많을 겁니다. 남편이 저에게 내쳐진 건 자업자득입니다. 본인 어머니 안쓰러우면 본인이 효도하면 되지 왜 남의 손에 어머니 수발을 맡기려고 하는 건가요? 다른 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셨으면 해요. 본인은 주둥이로만 효자하고 싶고 아내는 시어머니 케어까지 해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저는 후련하게 이혼했으니 다른 분들 가정에는 저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길 바라겠습니다. 저의 이혼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북 안동에서 작은 식당을 하며 두 딸을 키운 50대 중반 평범한 엄마입니다. 오늘 제 사연은 시댁이나 이혼 사연은 아니고요. 우리 큰딸 이야기입니다. 내 나이 또래 엄마들은 아마 자식들 어느 정도 다 키워놓고 한숨 돌리는 분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는 자기 삶을 사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자식은 평생 짐이라고 했던가요? 공부까지 다 마치고 취업하고 나서는 짝꿍 잘 만나 결혼 잘하는 거 보는 게 또 숙제처럼 남아있기 마련이죠. 우리 큰딸은 올해 29살이 되었고 원래대로라면 올해 봄에는 결혼을 했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제가 우리 딸을 파혼시켰습니다. 만약 제가 우리 딸을 파혼시키지 않았다면 우리 딸은 결혼해서 마음고생하며 살다가 나중에 이혼을 고민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날 이때까지 살면서 신기한 일은 겪어본 적이 별로 없는 사람이지만 예비사돈 만나는 상견례 자리에서 세상 참 좁다는 걸 몸소 체험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큰딸은 파혼하고 나서 나름 속이 시끄러울 텐데도 회사 일로 바쁘고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얼마 전 연락이 와서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군요. 엄마, 그놈하고는 완전히 끝냈는데 그 집 아버지가 자꾸 연락이 와서 미안하다고 그러지 뭐야? 자기 아들 한 번만 봐달라면서 결혼하면 정말 똑바로 차리게 하겠다나? 그래서 다른 집 순진한 아가씨 다시 찾아보시라 했어. 하여간 사람 보는 눈이 있어가지고 내가 어지간히 마음에 드셨었나 봐. 이런 며느리감 어디서 얻냐면서 사정사정 하시는 거 있지? 남의 집 귀한 딸을 그런 망나니 같은 놈한테 줄 거라 생각했나 봐. 됐다 그래라.
어디 넘볼 걸 넘봐야지. 한 번만 더 연락 오면 그때는 엄마한테 말해. 내가 다시 한번 뒤집어 엎어야 그런 소리를 안 하겠구나. 아마 이제는 연락 안 하실 거야. 걱정하지 마, 엄마. 그 난리를 치며 파혼했는데 그 집에서는 우리 딸한테 미련을 못 버리는 모양이더군요. 너는 잘 지내는 거지? 언제 한번 집으로 내려와. 엄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어휴, 엄마도 참. 나 괜찮아. 잘 지내니까 너무 걱정 마. 당분간 일이나 열심히 하고 살아야지 뭐. 그러다 보면 좋은 인연 또 나타나겠지? 그런 인간 못 알아본 게 내 잘못이지 뭐. 똥차가고 벤츠 온다니까 더 좋은 사람 만나려면 나도 멋진 여자가 되어야겠다 싶어. 그래, 우리 딸이 어떤 딸인데 고작 그런 놈한테 휘둘리겠어? 걱정 마. 우리 딸은 훨씬 더 좋은 사람 만날 수 있어. 원래 이런 일도 한번 겪고 그래야 더 성숙해지고 사람 보는 눈도 생기는 거야. 똥 밟았다 생각하자. 똑똑한 아이니 힘든 거 극복하려고 아마 열심히 다른 일에 집중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작년 가을, 저는 우리 딸이 결혼한다는 예비사위를 상견례 자리에서 처음 보게 되었는데요. 딸이 결혼한다는 신랑감을 어째서 상견례 날 처음 볼 수 있나 하시겠지만 지금 드는 생각에는 일이 되려고 그랬나 싶기도 합니다. 사실 상견례 전에 몇 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어긋난 적이 있습니다. 사진으로야 물론 본 적은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먼 지방에 살기도 하고 우리 딸이 어련히 알아서 좋은 신랑감 데려올까 싶어 그런 것도 있지만 어찌하다 보니 사위감 얼굴을 상견례 날 보게 되었네요. 아마 결혼 전 양가 가족들이 만나는 그 자리가 가장 긴장되는 자리일 겁니다. 저에게도 물론 그랬고요. 그런데 저는 상견례라는 어려운 자리에서 바로 그 집안에 파혼을 통보해버렸습니다. 제가 왜 상견례 자리에서 딸 결혼을 파토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실 겁니다. 세상 좁다더니. 사실 저는 초면인 줄 알았던 예비사위와 나쁜 인연으로 한 차례 만난 적이 있습니다. 어떤 인연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제 이야기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저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나마 해야 할 듯 싶습니다. 평생을 바쁘게 산 저는 참 미안하게도 우리 딸들에게 참 못해준 게 많은 엄마입니다. 그래도 인생 중대사를 결정하려는 때에 결정적인 도움을 준 것 같아 그것만큼은 다행이다 싶은 마음이네요. 저는 이곳 안동에서 나고 자랐고 평생을 살았습니다. 아이들도 이곳에서 키워 고등학교까지 졸업시켰고 지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서울로 대학까지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많은 걸 애들한테 해주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하고 싶은 공부하겠다는 건 꼭 지원해줬고 정말 기특하게도 본인이 알아서 서울에 있는 대학도 가고 좋은 직장에 취직까지 했으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우리 딸은 서울에서 둘째 딸이랑 같이 자취를 합니다. 자랑 같아 쑥스럽긴 합니다만 우리 큰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미술 전공한 둘째 딸도 이번에 좋은 회사 취직해 다니고 있고요. 어릴 때부터 늘 스스로 알아서 하는 게 많았던 우리 딸들이지만 아마 자기들도 바쁘게 사는 엄마 때문에 힘든 게 많았을 겁니다. 늘 미안한 게 많은 엄마인데 어느새 다 커서는 엄마 마음을 알아주니 그래도 내가 애들을 참 잘 키웠구나 하는 뿌듯함이 늘 있네요. 특히 우리 큰딸은 중요한 일을 결정할 때 엄마 말을 항상 귀담아 듣는 아이입니다. 저는 선택에는 조언을 해주지만 모든 결정은 우리 딸이 내렸고요. 총명하고 현명한 아이이니 저는 늘 우리 딸이 하는 선택을 믿고 지지해줬습니다. 하지만 누구든 모든 일에 딱 부러지는 법은 없는지 우리 딸이 하필 남자 보는 눈은 없었나 봅니다. 하필 결혼하겠다고 결정한 남자랑 파혼까지 했으니 말입니다. 제가 우리 딸 연애사는 잘 모릅니다만 사귀는 사람이 있다고 얘기한 건 한 2년 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한테 사귀는 남자가 있다고 집에 내려왔을 때 말한 적이 있긴 했습니다. 한참 연애하는 때였는지 눈까지 반짝반짝 빛내면서 저에게 말을 하더군요. 엄마, 나 실은 지금 만나는 남자가 있거든?
아직 만난 지 몇 달 안 되긴 했는데 엄마한테는 먼저 말하고 싶어서. 20대 중반에 넘은 나이니 당연히 남자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은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기에는 이른 나이라 저는 딸아이가 사귄다는 남자를 아주 진지하게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처음 사귄다는 이성에 대해 들은 거라 궁금한 게 당연히 많았습니다. 사귀는 사람이라니, 나이는 몇 살인데? 직장은 어디 다니고? 부모님은 두 분 다 계시는 거지? 그 친구 집은 어딘데? 엄마, 참, 하나씩 물어봐. 나랑 동갑이고 직장 안 다니고 사업하는 사람이야. 아버지가 인테리어 일하시는데 같이 도우면서 나중에 물려받으려고 하나 봐. 나 자취방 근처에서 사는데 아직 결혼까지 생각하지는 않지만 혹시 사람 일 모르는 거니까 엄마한테도 미리 얘기하는 거야. 엄마가 잔소리 안 해도 네가 알아서 잘하겠지만 항상 몸 조심하고, 동생이랑 같이 사는 집이니까 집에 들락거리는 일 없도록 늘 조심해. 엄마 말 무슨 말인지 알지? 알아, 엄마. 내가 알아서 잘할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 혹시 나중에 집에 내려올 때 엄마 소개해 줄까? 엄마가 보고 싶다면 나중에 한번 같이 내려갈게. 아이고, 됐다. 나중에 결혼할 사람 아니면 데리고 올 필요 없어. 엄마가 너 연애하는데 참견할 생각도 없고 네가 알아서 똑똑하게 잘 만나리라 믿어. 엄마가 보나마나 우리 딸이 사귀는 사람이냐 아주 좋은 남자겠지 뭐. 사귀는 사람 얘기를 스쳐가듯이 말하고 나서 한동안은 둘이 예쁘게 만나는 것 같았습니다. 다른 젊은 연인들 데이트하는 것처럼 놀러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다니고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내려오던 집에도 잘 안 오기도 하더군요. 한창 좋을 때이니 그런 거보다 생각했고요. 하지만 세상의 모든 커플들이 마냥 좋을 때만 있는 건 아니듯 싸울 때도 있고 헤어졌다 다시 만나기도 하고 다들 나름의 아픔을 겪고 나는 거 아실 겁니다. 우리 딸도 예외는 아니었는지 가끔 둘째 딸내미가 집에 내려오면 언니가 뭐하고 사는지 일러바치기도 했습니다. 엄마, 언니 만나는 남자랑 헤어진 것 같더라? 좋다고 결혼할 것처럼 굴더니 다시는 안 만날 거라면서 꽝소 좀 하시던데? 엄마 밥 먹으러 집에나 내려가자 그랬는데 심란한 지 집에 있겠대. 내가 말했다고 하지 말고 엄마는 그냥 알고만 있어? 시간 지나면 또 멀쩡해지겠지. 저번에도 헤어진다고 난리친 적이 있는데 한 달도 안 돼서 다시 만나더라고. 이번에도 어떨지 모르겠네. 뭐? 아니 한창 이쁘게 만나도 모자를 파네. 연애하면서 뭘 그리 마음고생을 해? 그놈이 혹시 언니 마음고생 시키니? 나도 자세히는 몰라. 아직 얼굴 본 적은 없거든? 나는 애인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원래 연애하면 그런 건가? 좋다 그럴 땐 죽고 못 살 것처럼 굴더니 싫다 그럴 때는 원수가 따로 없는 거 있지? 그럴 거면 뭐하러 연애하나 몰라? 암튼 엄마는 모른 척 해줘. 연애하던 초반에는 마냥 좋다고 하더니 1년이 넘어가면서 크고 작게 싸움도 하고 헤어지기도 했다가 다시 만나는 걸 반복하는 듯 했습니다. 딸의 연애를 보는 부모 입장에서 아이가 늘 행복하기를 바란다지만 안 좋은 상황이 온다 해도 사실 다 큰 아이에게 이래라 저래라 하며 개입한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 아실 겁니다. 물어보고 싶은 게 많아도 딸이 말하기 전에는 굳이 꼬치꼬치 캐묻지 않았습니다. 사실 저도 젊었을 때 연애해봤으니 잘 알죠. 사랑이란 게 그렇잖아요.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그런 폭풍 같은 시간을 견디고 성숙해지는 거니까요. 아픈 것도 온전히 딸이 견뎌야 할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또 생글생글 자기 컨디션을 찾은 것 같길래 다시 잘 돼가나 보다 예상만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 안동에서 식당을 20년 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랑 같이 했지만 5년 전에 남편이 먼저 암으로 저 세상 가고 나서 오롯이 제 일이 되어버린 지 오래네요. 그래서 여름 휴가 빼고 1년 전부를 거의 이곳에 매여 삽니다. 제가 사장이긴 하지만 주방 일도 같이 하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아이들이 내려오면 가끔 가게에서 서빙을 도와주기도 하고요.
제가 이 식당 하면서 우리 애들 다 공부시키고 집도 사고 건물도 샀으니 이제는 식당 일 하는 거에 사명감마저 가지고 있습니다. 늙어서 거동 못할 때까지는 계속 식당 일을 할 생각일 만큼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아이들이 내려오지 않으면 제가 서울에 올라가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우리 딸 만나는 남자친구를 볼 뻔한 적이 있긴 했습니다. 결혼 말이 나오기 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만 한창 식당 일로 바쁜 시간에 웬일로 우리 큰딸이 전화를 했더라고요. 엄마, 나 오늘 경주에 남자친구랑 같이 내려왔어.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경주에 내려왔다고 전화를 해서는 혼자 온 건 아니고 남자친구가 왔다는 말을 했습니다. 연락도 없이 경주는 갑자기 왜 왔어? 친구들이랑 놀러 왔니? 아니, 남자친구가 일 때문에 왔는데 주말 껴서 나도 같이 구경도 할 겸 왔어. 근데 우리 집도 가깝고 해서 온 김에 엄마 보고 갈까 했지? 어머, 너 혼자 아니고 남자친구랑? 아이고, 아니야. 엄마 지금 바빠서 꼴이 말이 아니고 집에는 저녁 늦게 나갈 텐데 시간 맞추기 어렵지 않겠니? 나중에 정식으로 얘기하고 오지 그래. 어쨌든 이따 엄마 끝나는 시간 봐서 통화 다시 하자. 엄마 지금 너무 바쁘니까 일단 끊는다. 그때는 제가 너무 바빠 경황이 없기도 했고 갑작스럽기도 해서 인사하러 오겠다는 게 좀 부담스럽더군요. 마침 서로 일정이 안 맞았는지 그때는 얼굴을 못 보고 넘어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별다른 말 없길래 우리 딸이 잘 만나고 있는가 보다 했습니다. 아직 나이가 어리기도 하고 저는 내심 우리 딸이 일찍 시집 가는 건 원하지 않았던 사람이라 이 사람 저 사람 더 만나보길 바랬습니다. 결혼은 먼 일인 줄만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 큰딸이 작년 초에 갑자기 저한테 결혼하겠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엄마, 나 지금 만나는 그 사람이랑 결혼하려고 해. 이만한 사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결혼하고 싶어. 빨리 내 가정 꾸리고 사는 게 내 소원이었거든. 엄마가 허락하면 내년 봄쯤 결혼할까 하는데. 어머, 얘 어느 결혼을 뭐 그렇게 서둘러 하려고 그러니? 너 아직 나이도 어리고 돈 더 벌면서 즐기고 결혼하지 그래. 너 만나는 사람이 결혼하자고 재촉하는 거야? 엄마랑 상의도 없이 갑자기 결혼한다니까 엄마 너무 당황스럽다. 엄마도 만나보면 분명히 사위과 마음에 들 거야. 그 사람 집안에서는 나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셔. 예비 시아버지가 나 회사 출퇴근 편한 곳으로 아파트도 얻어주시겠대. 혼수랑 예단 이런 것도 간단하게 하자고 그러시는걸? 너는 모르는 소리 하지 마. 세상에 간단한 결혼이 어디 있어. 그래도 할 거 다 갖춰서 해야 나중에 뒷말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쟤 너는 벌써 그 집에 인사까지 다 한 거야? 응. 정식으로 인사한 건 아닌데 만나다 보니 어찌 식사를 몇 번 하게 되더라? 엄마, 너무 걱정하지 마. 엄마가 그랬지? 결혼은 나보다 조금 못한 사람이랑 하고 나를 더 좋아해주는 사람이랑 만나야 잘 산다며? 이 사람이 딱 그래. 물론 엄마 기대에 못 미칠 수도 있긴 해. 그래도 먹고 사는 거 걱정 없고 예비 시댁도 잘 사니까 이 정도면 됐다 싶어. 예비 사위랍시고 얼굴 한번 제대로 본 적이 없는데 상견례부터 먼저 하자마 저를 조르는데 저는 마음이 참 복잡했습니다.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여 친정아빠가 없다고 그 집에서 흠을 잡으면 어쩔까 하는 못난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다행히 그쪽 집안에서 우리 딸을 마음에 들어 한다니 한시름 놓기는 했지만요.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는 걱정이 한가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느닷없이 결혼하겠다는 말을 듣고 몇 달 만에 상견례라니 물론 빠르다 생각했고 더 말려보기도 했지만 그래도 딸이 하는 결정인데 제가 어찌 강요를 하겠습니까? 선택은 늘 본인이 해야 하는 거니까요. 상견례 날짜는 일단 잡아놓고 그 전에 시간 내서 미리 얼굴은 한번 보자고 말을 해놓았는데 저나 예비사위나 사업하는 사람들이라 일정 맞추기가 참 쉽지 않더군요. 이래저래 심란한 마음이었지만 시간 내서 예비사위랑 꼭 한번 내려와라 얘기를 해놓은 상태였죠. 그렇게 딸이랑 전화로 일정을 조율하며
저도 만날 시간을 내보려 했습니다. 하필 관광객이 제일 많은 성수기가 시작될 무렵이라 시간 내는 게 좀처럼 쉽지 않더군요. 정 얼굴 보는 게 어려우면 그냥 엄마가 일하는 식당으로 예비사위를 데려오라고 할 참이었습니다. 예비사위만큼은 집에서 정성껏 대접하고 싶었으나 정 안 되면 내 식당에 와서 대접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했고요. 제가 워낙 바빴으니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 무렵에는 워낙 관광객이 많아서 외지인들이 특히 많아지는 때라 아르바이트생도 몇 명도 고용해 식당 일을 봐야 합니다. 딸내미가 결혼하는 건 하는 거고 저도 제 할 일을 해야 하니까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좋은 손님도 있고 간혹 식당에 오는 뜨내기 손님들이 시비 거는 일이나 밥값을 계산하지 않고 가는 일도 많아서 늘 식당에 붙어 있어야 했기에 시간적인 여유가 가장 없을 때였습니다. 바쁜 만큼 몸이 피곤하기도 했고 또 이런저런 크고 작은 일들이 많아 골머리를 썩기도 했는데요. 그 무렵에 우리 식당에 온 진상 손님 때문에 곤욕을 치른 일이 있었습니다. 아마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아무리 돈을 잘 벌어도 진상 손님 한 번 겪고 나면 장사할 의욕이 확 떨어지는 거 말입니다. 저도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달려 그런 건지 유독 더 그런 생각이 드는 때였습니다. 가뜩이나 힘든데 기운 빠지는 일이 생긴 게 그 무렵이었습니다. 주말 저녁 마지막 마감을 얼마 안 남긴 시간이었던 걸로 기억하네요. 저는 그 시간에는 주방에서 나와 카운터에서 매출 점검을 주로 합니다. 그날도 다르지 않았고요. 그런데 테이블에서 우리 종업원과 손님이 실랑이를 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손님, 죄송하지만 저희 마지막 주문 시간이 지나서요. 주방도 마감을 했고 지금은 새로운 주문은 좀 어려우세요. 대신 문 닫는 시간까지는 더 드실 수 있으니까 이해 부탁드려요. 아니 지금 마감 시간 5분 지났다고 주문을 안 받는 경우가 어딨어요? 술 마시는데 안주가 없다잖아요. 손님한테 깡소주 마시라는 거요? 뭐 씹어먹을 게 있어야 술을 먹지. 잔말 말고 여기 메뉴판 가져와 봐요. 저기 손님, 죄송한데 지금 재료도 소진돼서 좀 어려워요. 지금 많이도 시켜 드셨고 또 술도 꽤나 많이 드신 것 같으니까 여기서 그만하시는 게 어떨까요? 지금 주문은 어렵습니다. 손님이 가져오라는데 뭐가 이렇게 말이 많아? 여긴 대체 뭘로 장사하길래 이렇게 콧대가 높아? 나는 여기 더 마시고 가야겠으니까 당장 메뉴판 가져와. 정말 자기야 제발 그만해. 자기 많이 마셨잖아. 이제 적당히 하고 나가자. 아님 나가서 다른 술집 가면 되잖아. 제발 나가자. 됐어. 자존심 상해서 나는 여기서 꼭 먹어야겠어. 난 종업원하고는 더 이상 말할 생각 없고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나오라 그래. 사장 나오라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고 있었고 보아하니 술이 불쾌하게 취한 젊은 남자 손님이 추가 주문을 더 해달라면서 언성을 높이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큰 소리 안 나면 끼어들지 않으려 했는데 순간 바닥에 뭔가 떨어지며 깨지는 소리가 나는 겁니다. 놀라서 봤더니 그 남자 손님이 마시고 있던 소주잔을 바닥에 내동댕이 쳤는지 깨진 유리잔이 바닥에 뒹굴고 있더군요. 일행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 손님도 말리고 있었지만 역부족으로 보였습니다. 상황이 그리 돌아가니 직원만으로는 안 되겠다 싶어 제가 끼어들었습니다. 저기 손님, 제가 여기 사장인데요. 지금 대충 나누는 얘기 들었는데요. 저희 직원들도 이제는 정리하고 퇴근을 해야 하는 시간이라서요. 죄송하지만 이쯤에서 그만해 주세요. 다음에 이런 시간에 와주시면 제가 꼭 맛있게 서비스 메뉴 하나 해드릴게요. 아줌마가 여기 사장이야? 아니 대체 종업원 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요? 서비스가 뭐고 필요 없고 지금 당장 이 가게에서 제일 맛있는 걸로다가 빨리 만들어서 내놔봐요. 내가 끼어들었지만 수그러들기는커녕 되게 더 큰 소리를 치길래 참 난감했습니다. 손님, 보아하니 일행분도 난감해하시고 저희도 지금은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요. 죄송하지만 이만 나가주시겠어요? 더 이상 큰 소리 내면 저희 영업에 방해돼요.
술도 많이 취하신 것 같은데 이쯤에서 그만 드시고요. 저는 최대한 정중하게 말씀드렸다 생각했는데 그 젊은 친구는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내가 내 돈으로 마시겠다는데 뭔 상관이오? 메뉴판 가져오려면 가져오지 뭐가 그리 말이 많아? 그놈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테이블 위에 그릇들을 팔뚝으로 전부 쓸어서 바닥에 와장창 엎어버리더군요. 저도 놀랐고 종업원도 놀라고 그 남자와 같이 있던 여자 일행도 놀라 동시에 아악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나마 몇 테이블 있었던 손님은 그 난리통에 나가버리고 저도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대체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왜 남의 영업집에 와서 행패야? 나도 더 이상은 못 참겠네. 당신 경찰 불러서 유치장에 넣어줘야 나갈 거야? 저도 화가 나서 직원에게 경찰을 부르라 했습니다. 취객 때문에 생기는 소동은 아주 간혹 있는 일이라 마무리하려면 경찰을 부르는 게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이거든요. 결국은 직원이 경찰을 불렀고 곧이어 출동한 경찰이 오고 나서야 소동을 중단할 수 있었습니다. 저도 어지간하면 이해를 하려 했습니다만 나이도 젊은 사람이 장사하는 사람이라고 나이 많은 저한테 언사를 함부로 하는 거 보니 너무 화가 나더군요. 그때는 저도 기분이 너무 상해서 확 고소를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경찰이 지구대로 데려갈 테니 피해 입은 거 고소하시겠냐 하길래 일단 하겠다고 의사를 전달했습니다.